자, 위탁, 가공, 무역에 의한 수출입니다. 자, 우리 항상 뭐라 그랬어요? 우리 관세사 시험에서는 수출자 나오면 표시해놓고 외우고 정리하고 수입자 나오면 표시해서 외우고 두 번째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기로 때려보고 세 번째 개정된 세법 출제 잘 되니까 반드시 개정세법이 나오면 귀 기울여서 다시 한번 보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수출자 나왔으니까 제가 또 이거 보여드릴게요.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이에요.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입니다. 자, 이제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인데 용어 잘 조심해요. 수탁이에요, 위탁이에요? 위탁이죠.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 사업자 입장에서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업자가 부탁한 거야. 그러면 이제 외국에 있는 사업자는 부탁을 받았겠죠. 걔는 수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를 볼 때 우리나라 사업자 입장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지 남의 나라 입장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요좀 이렇게 하고 여기 중국 이렇게 하자. 자, 여기 한국, 여기 베트남. 자, 여기서 얘가 인형을 좀 주문을 해요.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인형 좀 보내줄래? 수출이죠? 네, 수입이고, 그죠? 알았어, 오케이 했어요. 자, 한국의 코리언이에요. 베트남의 포리너입니다. 얘는 가공업자예요. 다시 얘하고 계약을 체결해. 얘가 조립비 줄 테니까 내가 원재료 보내줄 테니까 조립을 좀 해줄래? 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재료를 보내요. 자, 이 과세거래 아니에요? 가공해달라고 보낸 거지 얘한테 판 거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무한반출 때 했죠? 과세거래 아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조립비 받는 조건이니까 조립했겠죠? 그리고서 이걸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뭐하러 일로 보냈다 이렇게 가요. 번거롭게. 여기서 다이렉트로 보내면 편하지. 그렇죠? 자,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형이 가는 거죠.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F가 중국 왕서방한테 판 거 아니죠? 얘가 판 거지, K가 판 거지.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 총 정리해 볼게요. 이거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재화의 공급 아니죠? 그렇죠? 재화의 공급이면 이게 과세가 돼서 영세율이 적용돼야 되잖아요. 근데 2년 값이 영세율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번에는 우리 공급시기 때 했죠. 영세율 때 했죠.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의 공급시기 언제예요? 국외에서 재화 인도시죠. 요때라는 거예요. 국외에서 재화 인도시. 지금 K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공급시기. 그러면 우리 아까 과세 표준에 영세율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매출세액만 없는 거지. 그럼 과세 표준 얼마로 찍을 거냐? 이전값이라는 거야.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 중국으로부터 받을 돈이겠죠. 그렇죠?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 그게 영세율 과표 이렇게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죠. 자, 우리 안가로 5번 위탁 가공 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이죠. 자,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흩어져 있는 거 한번 모아드렸어요. 흩어져 있는 거 모아드렸어요. 그렇죠? 예. 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 내국 소비세 정리할 때 수출자, 수입자 들어가는 건 한 번 더 정리하세요. 자, 저도 최대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요거.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자, 대가를 외국 통화나 외국 환으로 받았대요. 그럼 보통 국내 거래겠어요? 국제 거래겠어요? 국제 거래겠죠?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 시험에 또. 제가 관세사 시험 출제자라고 해볼게요. 내국 소비세 출제자야. 그럼 당신 관세사 하기 때문에 그럼 수출입과 관련한 전문가가 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수출입과 관련된 걸 물어봐야지. 그러면 정리가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수출자, 수입자 들어간 건 반드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외국 통화나 외국 환으로 받았대요. 외화 수령시에요. 그냥 외화로 수령시 이렇게 하죠. 그리고 높아심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계산 문제를 그냥 말로 풀어드리잖아요.
우리 수험생은 반드시 계산기로 풀어요. 그 눈으로 보는 거랑 직접 때려갖고 액정으로 나온 숫자 확인하는 거랑 달라요. 그 부분. 자, 외화로 수령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일단은 결론부터 내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외화로 받는 경우는요. 이렇게 정리하면 일단은 편해요. 원칙. 우리 기본적으로 인도 기준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 공급 시기 있죠? 그날 환율 쓰는 거예요. 공급 시기의 환율. 자, 공급 시기 이후에 우리가 돈을 얼마를 받든 공급 시기 이후에 일어난 건 우리 과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원래. 그렇죠?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어요. 공급 시기 환율을 쓰는 게 원칙인데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얘만 하나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일로 미는 거야. 자, 그런데 예외는 공급 시기 전에 외화를 받아요. and 공급 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를 해요. 그럼 확정적 사건이 드러난 거죠. 우리나라 부가세는 외화로 신고하는 제도가 없어요. 원화가 드러나면 확정적이죠. 근데 공급 시기 전에 확정이 됐죠. 그러면 요 가액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환가액. 근데 조심할 건 외화를 수령을 했죠. 근데 수령한 날 환가를 안 하고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공급 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할 수도 있어요. 그때 환가액을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환가액, 원화로 드러난 가액을 쓰겠다 이거죠. 이거 말고는 전부 다 공급 시기 환율이다. 그런데 환율을 우리 이제 부가가치세법에 쓰는 환율이에요. 자, 제가 은행이라 해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달러를 팔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은행한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은행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진이 남아야 걔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싸게 사서 어떻게 되겠어요? 비싸게 팔겠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싸게 사, 매입률, 은행 입장에서 팔아, 매도율, 그걸 평균을 내면 중간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는 통화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기축통화죠. 얼마 전에 그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전 미국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달러 찍어갖고 어떻게 해요? 헬리콥터 같은 거 그냥 뿌려버리죠. 진짜로 돈을 뭐 이렇게 헬리콥터 뿌렸다는 게 아니라 돈을 찍어내가지고 다 뿌리는 거 아니에요, 시장에. 극복했죠, 그래서.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US 달러가 기축통화죠. 그래서 국제 무역을 하려면요, 미국 US 달러 1불당 얼마 환율이 다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죠. 그래서 걔네들 US 달러 1불에 우리가 뭐 1,100원 이렇게 정해요. 그러면 이제 US 달러 1불에 엔화, 위안화 쭉 있는 거죠. 이게 기축통화가 아직까지 그 가장 큰 기축통화가 US 달러니까.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있다 해볼게요. 국제 시장이 처음 들어와. 국제 무역에 하고 싶어. 그럼 얘들도 US 달러가 있어야죠. 아프리카의 돈하고 US 달러하고 환율이 정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원화하고 US 달러하고 정해진 환율, 그 다음에 아프리카 환율하고 US 달러 환율, 요 관계를 이용하면 우리나라하고 아프리카 환율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차익거래가 발생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US 달러 환율을 기준 환율이라 그래요. 얘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US 달러 이외의 환율을 다 재정 환율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제3국가의 환율이에요. 이제 재정 환율. 근데 아까 매입률, 매도율은 뭐냐? 얘네들이 어떻게 고시가 되는 거거든요. 매입률하고 매도율의 평균값을 고시를 해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1,020원에 팔아먹은 게 있고 1,000원에 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평균값 1,010원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준환율 1,010원 되는 거야. 시험에 이건 안 나와요. 얘만 나올 거야. 근데 지금은 개념 때문에 US 달러, 나머지 나라 환율 뭐 그런 건데 시험에는 기준환율만 나올 겁니다. 이게 그런데 기준환율이라는 게 그 은행 입장에 매입률과 매도율의 중간값 정도 되는 거구나. 매일 고시합니다. 노는 날 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개념은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구나 시험에는. 그렇죠? 이제 서술 형태는 얘까지 나오겠지만 계산 문제 나오면 얘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요? 공급 시기 전에 외화를 받아서 원화로 환가하면 환가에 나머지는 다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선발급 특례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부가세 인정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돈 받고 끊어줘, 끊어주고 7일내, 끊어주고 30일내, 끊어주고 동일과세기간내 끊어만 줘도 인정하는 거. 장기할부, 계속적 공급 있었죠? 아, 선발급은 인정하는데 보니까 이제 공급 시기를 지나서는 우리가 공급 시기를 늦추는 건 없었죠? 그 개념하고 유사해요. 공급 시기 전에 원화가 확정 사건이 발생하면 인정하되 나머지는 무조건 다 선적일이겠죠, 주로. 달러 수출일 거니까 그 선적일 날 환율로. 자, 이제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2부를 받습니다. 선수금이에요. 선수금 무슨 뜻인지 알죠? 미리 받은 돈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날짜에 선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공급시기죠? 수출하는 거예요. 자, 지금 웰페이스가 10불 수출하는 거야, 미국에. 근데 웰페이스가 뭘 수출하는 거냐면 옷을 수출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때 2불을 받고요. 선적일은 뭐 한 8월 10일쯤이라고 할까요? 이때쯤이야. 그리고 8불은 나중에 받기로 한 거예요, 지금. 이해됐어요? 그럼 원칙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원칙에 의하면 10불 다 공급시기, 즉 선적일의 기준잔을 쓴다는 거죠.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그렇죠? 이 이후의 환율 변동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공급시기 환율이지. 왜? 이때 소비됐다고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뭐예요? 얘가 하나 걸리네. 공급시기 전에 받았잖아요. 그런데 원화 환가가 없었어. 공급시기 전까지. 그러면 그냥 10불에 기준 환율, 선적일거 환율 쓰는 거예요. 근데 날짜를 넣어볼까요? 얘가 7월 24일, 얘가 8월 10일, 얘는 8월 말일 이렇게 해볼게요. 미리 받은 돈 맞죠? 그런데 2불 중에 1불을 환가를 합니다. 몇 불 중에요? 2불 중에. 얘 중에 1불 환가. 근데 요때 환율은 그냥 1,000원.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이제 8월 10일 현재 2불 중에 1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8월 말에 8불은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9불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다 뭐예요? 공급시기 환율 쓴다는 거지. 그렇죠. 법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유, 수령은 공급시기의 환율을 쓰고 근데 기준환율, 제정환율을 하고 나머지 예외적으로 얘만 공급시기 전에 받아서 공급시기 전에 환가했잖아요. 그때는 환가액. 이게 그러면 이제 며칠자 환율이 필요해요? 8월 10일자 환율이 필요하지? 그렇죠? 근데 얘는 1,020원이라 할게요. 1,020원 가정.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9불 곱하기 1,020원. 그렇죠? 자, 해서 요 값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계산 문제 나오면 우리 어떤 순서로 접근할까? 원 스텝. 이거 먼저 보는 거예요. 선적일. 근데 선적일이 있는데 그 다음 돈 언제 받는가 두 번째 보는 거예요. 근데 선적일 이후에 받았어. 그럼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다 선적일 환율 다 때려버리면 돼. $20. 그런데 선적일을 받는데 두 번째 일부가 공급시기 전, 즉 선적일 전에 달러를 받은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공급시기 전에 환가한 게 있는가 보는 거야. 근데 환가한 게 없어. 아, 그럼 고민할 거 없어. 선적일에 다 기준환을 때리면 돼요. 그런데 있어. 아, 그럼 환가액. 그거는만 예외니까. 요런까지 알려줬어요. 이런 건 원래 문제 풀 때 알려드려야 되는데. 근데 보세요. 출제자가 이렇게 함정을 팝니다. 요날 환율을 줘. 1,030원. 그러면 요날 환가한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가한 게 없으면 환가액이 없지. 그럼 그 환율은 함정 자료예요. 이렇게 환가했어. 근데 환율 자료를 줘. 그래야 환가액이지. 공급시기 전이어야 되고. 했어요. 자, 해서 지금 어떻게 정리하면 된다고요? 원칙은 공급시기의 기준 환율이다. 유일한 예외 뭐라고요? 공급시기 전에 받아서 외화를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만 환가액이다. 자, 그러면 교재 볼까요? 92페이지 5번.
자, 대가를 외국 통화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의 과세 표준입니다. 자,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했대요. 아니,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는 얘기는 공급시기 전에 외화를 받았다는 거죠. 전제가 환가액이라고 돼 있네요. 환가한 금액. 자, 내려갑니다. 공급시기 이후죠. 이제 외국 통화나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 요거 보유. 그 다음에 지급받은 경우 길잖아. 그래서 저는 수령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보유 수령이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나요? 공급 시기에 관련법에 따른 기준 환율, 제정 환율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 1번이네요.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인데 다음 자료에 의해 제2기 과세기간에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세 과표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10월 1일 자 10만 불 상당의 의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요. 자,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10월 2일 선수금 2만 불 받았고요. 자, 1불당 950원의 환가를 했고요. 10월 10일 세관에 수출 신고를 했고요. 이 날짜 기준 환율은 990원이고요. 10월 15일 선적했고요. 당일자 기준 환율은 960원이고요. 10월 18일 잔액 8만 불 외화로 송금받아서 1불당 940원에 환가했대요. 자, 아까 우리 왔을 때 뭐라고요? 선적일부터 찾자. 자, 그러면 10월 근데 또 공급 시기를 못 찾아서 틀리면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10월 15일자죠? 자, 그럼 투스텝 뭐라고요? 공급 시기 전에 받은 달러가 있는가 찾으라고요. 예외에 걸리는 게 있는가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10월 2일자 선수금 받은 거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8만 불은 결정 났어. 공급 시기 환율 쓰면 되는 거죠. 근데 2만 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선수금으로 받은 거는. 공급 시기 전에 환가했니? 안 했니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환가했어요. 당일에 1불당 950원. 그러면 이제 환가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수금 2만 불, 걔는 950원 쓰고 이제 나머지 8만 불은 다 며칠자 환율 쓰는 거예요. 10월 15일자 960원 쓰는 거죠. 선적일.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정답에 보니까 선수금으로 받은 건 환가액이 되겠네요. 자, 2만 불에 950원이고요. 그 다음에 언제 받은 거예요? 10월 18일 날 받은 거는 이제 그 날짜 940원 쓰면 안 되고 선적일, 즉 10월 15일자 960원 써가지고 합쳐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요. 공급시기 먼저 파악하고 공급시기 전에 받은 달러가 없다면 전부 공급시기의 기준을 쓰면 되고 공급시기를 확인하고 공급시기 전에 받은 달러가 있다면 공급시기 전에 환가한 거 체크하고 걔만 환가에 나머지는 다 공급시기의 기준 환율이다. 자, 다음 페이지 93페이지입니다. 예제 2번입니다. 자, 우리 수출재화의 과세 표준이에요. 자,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요. 2019년 제1기 부가세 예정 때 신고해야 할 과표를 한번 구해보랍니다. 자, 다음에 대금 지급 조건으로 중국에 있는 B에게 내국 생산품을 직수출했고요. 자, 그 공급 가액은 100만 원이다. 자, 선적일이 있고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공급 시기에서. 만약에 장기할부 조건이나 중간지급 조건부 수출이더라도 수출만큼은 선적일이 공급 시기라고. 국내 거래랑 다르다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선적일이 언제예요? 공급 시기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3월 5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3월 5일 날 전체가 소비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10만 원, 50만 원, 40만 원 전부 다 잡아줘야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일기 예정에 1, 2, 3월 거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100만 원 잡고. 양가로 2번. 주식회사 C에게 내국 생산품, 내국 신용장에 의해 공급을 했고요. 공급가액은 70만 원. 인도일은 3월 20일, 선적일은 4월 1일. 아니, 4월 10일이네요.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직수출 같은 거 하는 건 선적일이지만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주는 거 우리 LCD 갖고 있죠? 공급시 언제라고? 인도 기준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인도일이 3월 20일이니까 얘는 일기 예정 때 들어가야죠? 그렇죠? 네.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했으니까. 그래서 얘도 신고에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정 신고에.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 보니까 일기 예정분에 수출분은 직수출분은 전부 다 잡고
선조길리 공급식이니까. 그 다음에 로컬, 즉 내국 신용장 공급분은 우리 인도일이 걸리니까 여기도 70만 원 다 잡아주고. 그렇죠. 즉 그렇게 해서 17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화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이에요. 자, 재화 수입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또?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외화로 수령했을 때 이번엔 또 재화 수입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또 의미가 있는 파트들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재화 수입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우리 세법 체계에서 적용되는 과세 순서를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거 과표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소비세예요. 이제 소비세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가 관세예요. 두 번째가 내국세입니다. 그게 내국 소비세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과세 순서는 소비세 과세 순서는 관세가 1순위예요. 물 건너 오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관세가 1순위야. 그 다음에 2순위가 내국 소비세예요. 그런데 내국 소비세 안에서도 과세 순서가 있다. 특정 소비세가 먼저예요. 특정 소비세. 우리 특정 소비세 뭐였어요?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근데 거기에는 서택스가 교육세, 농특세가 붙는다고 했죠? 자, 얘가 2순위예요. 과세 순서가. 그리고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얘가 3순위. 최후의 과세하는 소비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긴 했잖아 앞에서. 포함해서요.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걔가 부가세 과표에 잡히는 거. 얘기했죠? 그럼 이번엔 벤츠가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외국에서? 그럼 관세까지 붙잖아요. 그럼 얘가 1순위야. 그렇죠? 그래서 걔를 잡고 거기에 또 개별 소비세 붙어야죠. 그리고 부가세 붙는 거예요. 아, 과세 순서가 이렇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관세를 때릴 때는 뭐가 있어요? 관세의 과세 가격이 있죠? 그래야 여기다 세율 때릴 거 아니야, 관세율.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관세의 과세 표준은 뭐예요? 관세의 과세 가격이야. 그래서 세율을 때렸더니 관세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개별 소비세야. 개별 소비세의 과표는 얘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냥 할까요? 관세, 과세 가격, 관세, 이렇게 밑줄을 좀 그어가면서 요게 관세 과세 표준이라고. 그런데 얘가 특정 소비세의 과세 표준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개소세라든지 주세 같은 게 붙는 거라고. 그런데 얘는 마지막에 때리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거 좀 좁네요. 자, 줄여서 쓸게요. 관세의 과세 가격, 관세, 그 다음에 얘네들 있죠? 개소세 등이라 할게요. 이게 부가세 과표가 되는 거예요. 수입재화의 과표, 가장 마지막에 때리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가세가 붙는 거지. 그렇죠? 자, 지금 요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재화의 수입에 대한 건데, 자, 이제 요렇게 해볼게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자, 이게 한국입니다. 이렇게 물 건너 들어와요. 그럼 이제 수입재화의 과표는 세관장이 수입자한테 달라고 하면서 세금 계산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요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마지막에 있는 즉 관세의 과세 가격, 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근데 원래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개별 소비세나 이 주세 같은 거는 교육세, 농특세가 이게 서택스죠. 그래서 교육세,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 줄임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이게 세관장이 기준이 되는 과표예요.
수입제화에. 그래서 과세 순서를 왜 읊어드렸는가 좀 느낌이 오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런 건데 이게 과표에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뭐가 들어온다고 해볼까요? 벤츠가 들어와요. 벤츠가 들어오면 관세 과세가 1억이라 가정해볼게요. 그럼 관세 있겠죠? 근데 1,000만 원이라 할게요. 관세가 1,000만 원 아니에요. 계산을 편하게 1억 1,000이죠? 근데 또 개별 소비세부터 얘도 1,000만 원이라 할게요. 1,000만 원 아니에요. 그럼 이제 1억 2천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개별 소비 30% 교육세가 붙어 만약에 그럼 이제 300만 원 붙는 거죠? 그럼 여기 1억 1,000에 1억 2천에 1억 2,300이 되는 거야. 거기에 10%. 그럼 1,230 붙는 거죠. 근데 원래 정확하게는 이제 개별 소비세 세율, 관세율 탁탁탁탁 들어가야죠. 근데 지금은 패턴만 보자는 거죠. 패턴만. 그렇죠? 자, 요게 수입제와의 과표예요. 세관장이 거래 징수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거죠 또. 우리 내국 소비세 기출 문제 보면 또 상당히 많은 겁니다. 여기 보세구역이에요. 보세구역 뜻이 뭐라고요? 정확한 뜻? 우리 관세법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라는 거죠. 관세의 부과를 보류한 구역이에요. 관세의 부과를 보류한 구역.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외국에서 재화가 우리 A한테 여기 국내에 있는 A, 보세구역 안에 있는데 재화가 외국에서 들어와요. 우리 공부했죠? 이거 수입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 왜? 수입으로 봐버리면 이걸 못 때리잖아. 이걸 못 때리면 어떻게 해요? 부가세 수입제와의 과표가 깨지잖아. 과세 형평이 어긋나죠? 그러니까 수입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요 가액이요. 1억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 가액이. 그럼 세관장은 얼마를 달라고 해야 돼요, 이제? 수입자한테. 얘가 수입제와의 과표가 1억이니까 1,000만 원만 달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A가 여기 한국이잖아요. 국내에 있는 B라는 애한테 이걸 3억에 팔아. 이 물 건너온 걸. 재간둥이죠? 1억 원의 값어치를 3억 원에 팔아먹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3억 원에.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수험생들이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입자가 A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를 수입자로 봅니다. 이 재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야, 지금 해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의해서 세관장이 거래 징수해야 되는 과표는 1억인데 문제는 얘가 덧댄 가치는 2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여기 지웁니다. 자,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여기에서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난 걸로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재화의 수입. 그러면서 동시에 재화의 공급. 그런데 순서는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 그렇게 끌고 가겠대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얘가 공급자가 세관장이 되는 거고요. 수입자가 B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사업자죠, 지금. 그렇죠? 지금 A라는 사업자가 공급자가 되고 B는 동시에 공급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B는 수입자면서 공급받는 자라고. 그런데 우리 세관장이 거래징수해야 되는 과표 얼마였어요? 아까 관세, 과세가격, 관세, 개소세, 주세, 교통회전경세, 교육세, 농특세 1억이라 가정했죠. 그럼 얘가 이제 얘한테 1억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B는 수입 세금 계산서 한 장 받았죠? 그거를 이제 B가 A한테 보여주라는 거야. A한테 보여주면 이제 A는 3억 원에 팔잖아요. 그러면 수입세금 세관장이 끊어준 수입세금가 보니까 아, 수입과표가 1억이네. 그러면 이제 나는 2억짜리를 끊어줘야지. 즉 얘는 이제 3억에서 1억을 뺀 2억짜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거예요. 2억짜리 세금 계산서 발급. 이게 자, 지금 우리는 이 그림이 상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얘가
이거 내려올게요. 이거 아니 그냥 쓰고 내릴까요? 얘가 1억이니까 야 3억이니까 A가 덧댄 건 퉁치니까 그냥 쉽게 2억이야 나오잖아. 여기서는 그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필드에서는 어떻게 해요? 얘가 수입세금 계산서를 먼저 받아오라는 거예요. 세관장한테. 그리고 나서 들이밀면 지가 파는 가격에 그 가격을 빼면 이 가격을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아올 거니까 얘가 덧댄 가치 2억 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수입세금 계산서에 적힌 금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수입세금 계산서에 적힌 금액. 그래서 순서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수입세금 계산서에 적힌 금액. 그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2억을 구하는 걸 나오는 2억 구하는 거. 얘가 팔아먹은 가액 3억이죠. 총 공급가액. 거기서 수입세금 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차감한 요 금액이 과표라는 거죠. 요 금액이 공급가액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재화의 수입 쪽도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는데 특히 잘 나오는 게 이거라는 거죠. 얘 공급가액 얼마니? 2억이에요. 아, 여기네요. 2억이에요. 요거. 그렇죠? 자, 확인을 해보죠. 93페이지네요. 6번 재화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입니다. 수입 재화인데요. 관세의 과세 가격, 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가 앞에 있어요. 원래 법에는. 그리고 교통에너지 환경세. 순서에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사업자. 사업자는 우리 칠판으로 얘기하면 A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수입 재화를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공급가액에서 수입 재화 과세 표준, 즉 수입세금 계산서에 적힌 금액 차감한 금액이라는 거죠. 즉 A가 B한테 팔아먹는 거 3억이잖아요. 그 공급가액 3억에서 수입세금 계산서 1억 원을 뺀 2억 원이 A의 과표라는 거죠. 그렇죠? 네, 됐습니다. 자, 페이지 한번 넘겨서 예제를 좀 한번 볼까요? 94페이지. 자, 우리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 과세자인 갑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로 생산한 제품을 보세구역 밖에 사업을 하고 있는 을에게 지금 A, B가 갑을로만 바뀐 거예요. 지금 상황 이해됐어요? 자, 을에게 8천만 원에 팔아먹었대요. 수입한 해당 원재료 관세의 과세 가격 4천만 원, 관세 1천만 원, 개별 소비세 800만 원, 교육세 100만 원, 농어촌 특별세 100만 원이 과세된다고 할 때, 자, 세관장이 징수할 부가세랑 갑이 거래 징수할 부가세를 각각 물어봤죠. 그러면 세관장은 이 가격이 나오는 이 가격. 이게 과표니까 이 가격이 10% 달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가 지금 갑이고요. 얘가 을로 바뀌는 거니까 이제 갑이 팔아먹은 가액에서 이 수입세금 계산서에 적힌 즉 수입재화의 과표를 빼면 그러면 갑의 과표가 나오는 거죠. 공급가액이. 자, 세관장부터 나오네요. 답 볼게요. 자, 우리 수입재화의 과표에 대한 건데 총 얼마인가요? 지금 관세의 과세가격 4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관세가 1,000. 그럼 5천이고요. 개별 소비세 더해야죠. 800. 그 다음에 교육세 더해야죠. 농특세 100만 원 더해야죠. 6천만 원이네요. 그럼 이제 6천만 원에 10% 6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 문제 한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얘가 6천으로 나왔죠. 6천만 원으로. 그러면 이게 6천만 원인 거죠. 그러면 세관장은 6천짜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6천에 600 정확하게는 그 600만 원 부가세 달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얘는 얼마에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8천에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갑이 덧댄 부가가치는 얼마야? 2천이지. 그럼 2천에 10%만 달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건 재화의 공급자로서의 납세무니까. 그렇죠? 그래서 8천에서 수입세금 계산서에 적힌 6천을 빼면
2,000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자, 그렇게 해서 답을 볼까요? 맞네요. 갑이 거래 징수해야 할 과표가 8,000에서 6,000을 빼서 2,000이 나오니까 이제 갑이 거래 징수할 부가세는 2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참고에 보세구역 경유를 할 때 제가 이제 넣어놓은 건데 재화의 수입 부분은 세관장이 세금 계산서를 B한테 발급하는 거, 을한테 발급하는 거고요. 재화의 공급 부분은 이제 사업자 갑이 을한테 세금 계산 발급하는 거예요.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 자,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탁 가공, 그다음에 외화, 수입, 수출입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미공개 말씀도 드렸지만, 자,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일리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여기 칠판도 우리가 다 쓰고 해서 뭐 여기서 잠깐 좀 끊었다가 우리가 이제 잠깐 좀 쉬었다가 그 7번이죠. 8번도 마일리지 얘기예요. 요 7번부터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